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니어 리그레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경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들도 다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인데 왜 딥러닝을 배울 때 굳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드상으로 볼 때 한 두세 줄만 추가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요. 또 한 두세 줄만 또 추가하면 이제 소프트맥스가 되고요. 이걸 소프트맥스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서 좀만 더 코드를 수정하거나 개념을 확장하면 바로 그 인공신경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흐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니까 한 번에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션, 이거 선형의 회귀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주로 어디서 다루냐면 통계학과에서 많이 다룹니다. 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경향성을 판단하고 싶어요. 3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을 받고 2시간 공부한 학생은 15점을 받고 3시간 공부한 학생은 40점을 받았다면 우리가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시험 점수, 2시간 공부했을 때 15점, 3시간 공부했을 때 40점 이걸 갖다 놓고 이 세 점의 경향성을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선을 찾아라 하는 게 바로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가 혹은 가장 좋은 직선을 찾아야 돼요. 얘네들의 특징을 제일 잘 따라가는. 그래서 이거를 선으로 그리면 식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린 기울기를 찾아야 되고 또 y절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기울기 y절편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통계학과에서는 이거를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포세시스. 그래서 이 모델을 일반적으로 h of x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 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어떻게 찾느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코스트 함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뭐냐면 어떤 임의의 선을 만들어요. y는 ax 더하기 b처럼 우린 지금 wx 더하기 b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w로 쓰는 이유 뭐냐면 나중에 이거 인공신경망으로 확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이거는 가중치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중치. 그래서 weight의 줄임말로 W로 쓰고요. 굳이 또 대문자로 쓰는 이유는 나중에 x라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처럼 표현해주기 위해서 대문자로 쓴 거고요. y절편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바이어스라는 이름으로 b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 껍데기 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점들과 식 간의 오차를, 즉 이 모델 값과 리니어 모델 값과 얘네들 실제 값과의 차이를 구해서 이 차이가 제일 작은 이 선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 값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넣으면서 우리의 모델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구해서, 근데 보면 알겠지만 부호는 또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차가 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위로 편차가 나느냐 아래로 편차가 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곱을 붙여서 부호를 띄워줍니다. 하나의 샘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m이 전체 데이터라고 한다면 m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곱해주면 우리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 오차들의 평균이 나옵니다. 오차의 제곱이 평균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 선을 대변하는 w와 b 값을 구하면 이게 점들을 제일 잘 대변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x, y가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수학에서 x, y를 변수로 간주하는데 더 이상 x, y는 변수가 아니고 x, y는 주어진 데이터고, 즉 상수입니다. 상수. 주어진 샘플이죠. 1시간 공부한 학생은 10점을 받았다. 2시간 공부한 학생은 15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수값들이에요.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우리가 지금 기울기와 y절편을 찾아주니까 이 w와 b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혹은 로스 함수라고 부르는 이 함수는 바로 실제 값과 우리 AI 모델 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클수록 비용이 더 발생하고 우리가 정확도를 더 잃어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코스트 함수 혹은 로스 함수라 부릅니다. 이 코스트 함수와 로스 함수는 뭐다? W와 B가 변수다. 그래서 얘네들을 코스트 함수를 제일 작게 만드는 W 값과 B 값을 찾아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풀어보면 우리의 모델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 값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앞에 있는 걸 다시 반복하지만 실제 값과의 차이를 구해서 그거를 제곱을 해서 부호를 떼어줘서 얼마만큼 편차가 나는지만 보는 것이고 그들을 평균을 내면 우리가 코스트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제일 작게 해주는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해야 우리가 제일 좋은 W 값과 B 값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h of x라는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h of x는 요거니까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요 오른쪽처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될 게 w와 b예요. 그러면 w의 축과 b라는 축이 있고 그때 f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가 막 이렇게 3차원으로 생겼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되는 이건 이제 코스트 값이 되겠죠. 함수가 코스트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3차원으로 그리면 복잡하니까 우리 b는 잊어버리고 w만 고려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아까 말했지만 x, y는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흡사 이거랑 똑같아요. 2w 빼기 4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제곱을 하면 이건 항상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항상 여기 밑에 주황색처럼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예쁘게 컵처럼 생긴 건데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될 값이 뭐예요? w 값이에요. 이게 변수니까. 그래서 이 x축은 w입니다. w 값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하죠? 코스트 값이 변하죠. 그래서 y축은 코스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점을 찾아서 w 값을 이 점의 값을 만들어서 코스트 값이 제일 작게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는 방식은 이제 처음에 초기 값은 우리가 이 컵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초기 값을 정한 다음에 여기서 요로 쭉 가야 되는데 그냥 아래로 가면 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기가 만약에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많이 내려가고 가까이 갈수록 조금씩 점점 화살표 길이가 짧아지죠. 이렇게 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기울기로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함수를 편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라디언트라 부릅니다. 기울기.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기울기 편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해요. 이 값이 크면 많이 점프하고 이 값이 거의 0이면 기울기 0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점에 온 거예요. 더 이상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그라디언트 경사가 점점점 줄어든다 해서 하강.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말로 경사 하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최소 자승법이라고 불러요. 최소 자승법. 뭐냐면 자승, 제곱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곱을 한 것을 최소시킨다.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를 최소 자승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소 자승법과 경사 하강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왼쪽과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w라는 변수를 가진 함수가 있을 때 w로 편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만큼 w를 업데이트해서 다음에 w를 구한다예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알파를 모릅니다. 알파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지금 1시간 공부했을 때 10점 받고 2시간 공부했을 때 15점 받고 3시간 공부하면 40점 받는 애들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요 값의 스케일들은 대부분 한 10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점수가 100점 만점인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이 1000점 만점이에요. 1시간 공부했을 때 100점, 2시간 공부했을 때 150점, 3시간 공부했으면 400점 받는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1000점 만점이니까 요 스케일도 엄청 커지겠죠. 즉 뭐냐면 이 함수는 받아들이는 이 x, y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스케일이나 값에 따라서 매번 변하는 함수예요.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쓰는 데이터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이론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 3만큼 무작정 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의 범위가 만약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3을 띄면 일로 뿅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정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이 알파가 기울기가 3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보정을 해주기 위한 값이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값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이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보시면서 찾아야 되는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러닝 레이시라 불러요. 앞에 나왔던 이 알파인데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기울기가 3이다 했는데 너무 러닝 레이스 작게 잡으면 그러면 이게 너무 작게 잡으면 많은 수의 점프를 뛰더라도 여기까지 빠르게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리 많은 걸 하더라도 중간에 멈추게 될 거예요. 중간에 멈추게 될 것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얘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삥 뛰면서 코스트 값이 여기에서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르냐면 오버슈팅했다. 여기로 딱 와서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뛰어서 이쪽 반대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러닝 레이스를 구하느냐, 알파 값을 구하냐는 아까 말했듯이 이 트라이얼 앤 에러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 값이 적절하게 잘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 값이 빠르게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의심해야 돼요. 러닝레이스 너무 작진 않은지. 그렇죠. 너무 천천히 내려오니까. 근데 코스트 값이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너무 크진 않은지를 의심해서 좀 작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즉 경사 하강법이라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이게 컵처럼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점프 뛰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 하강법을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함수 자체가 컵처럼 생기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쭉하게 생긴다면 점프 뛰다 여기서 딱 멈추고, 기울기가 0이니까 딱 멈춰버리겠죠.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일 작은 이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컵처럼 예쁘게 생겨야 된다. 그래야 제일 좋다는 건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컵처럼 예쁘게 생긴 함수 이름이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시간 공부한 시간과 점수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는데, 사실 점수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으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요소들이 더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족보의 양 같은 경우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얘가 시간, 어제 몇 시간 공부했는지, 얘는 족보의 양, 이렇게 해주면 이 두 가지를 고려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시험 점수를 우리가 추론하는데, 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n개까지 많아지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리니어 리그레션 돌리면 되는데, 이 경우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멀티 베리어블 리니어 리그레션, 다별량 선형 회귀 분석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경우도 비록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차피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점수 하나를 모델 값으로 만들고 실제 값과 비교해서 실제 값과 모델 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니까 여기에 W 값들을 동시에 다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시험 이 결과를 봤는데 W가 0이다, W2가 0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은 족보의 양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이 시간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니까 교수님이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족보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0이라고 하고 이게 큰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시험은 족보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한 결과를 봤을 때 이 웨이트 팩터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양에 제일 디펜던시가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픽셀 값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픽셀 보면 막 100 by 100 이러면 이제 10,000개 정도 데이터가 되는데 이렇게 10,000개가 들어와요. 나중에 배울 MNIST라는 기본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이건 딥러닝을 할 때,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용으로 쓰는 데이터 셋인데요. 이런 걸 쓰게 되면 이게 한 784개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손으로 다 784를 W 곱하기 X 더하기 W 곱하기 X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X라는 걸 가로 벡터로 만듭니다. 1 by 784. 그러면 W는 세로 벡터로 만들어요. 784 by 1. 그럼 둘이 행렬의 곱셈을 하면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오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X를 가로 벡터로 만들고 Y를 세로 벡터로 만들면 얘네들이 행렬 곱셈을 함으로써 우리가 전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별량 모델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텐서플로우로 구현하시다 보면 중간중간 레이어마다 행렬의 곱셈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 이거 공업수학 2나 선형대수 때 배우실 때 알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W랑 X를 동일하게 가로 벡터로 다 만들었다면, 지금 W가 가로 벡터로 있는데 그럼 곱하기 전에 1 곱하기 n 곱하기 m 곱하기 1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세로로 세워주고 나서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선형대수 시간에 트랜스포즈라고 부르고 한문말로는 전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행렬을 딱 세워줘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t라는 표시를 하면, 여러분 XWT를 보시면 얘 그냥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줬구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다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구현은 다음 시간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